올해 11월에 반영될 것은 전년도인 2021년도 기준인 거고, 재산은 올해 2022년 기준으로 반영이 된다. 이 15.4%의 세율 구간이 있는 것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나온 거고, 이 밑에 구간은 사실 분리과세가 불리한 거죠. 더 적게 낼 수 있었는데 15.4%로 미리 떼갔으니까 월납은 150만원까지, 일시납은 1억원까지 이 한도대로 비과세 해주는 금액대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받으시더라도 연금소득에선 제외된다.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피부양자 자격박탈 이런 사람 전부 해당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좀 모았어요. 일부러 모아서 좀 답변을 드렸고,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유지 관련 질문과 답들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이후에 소득을 보나요? 배당소득 2022년 7월 이전까지 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건강보험에 관여되는 소득 기준은 전년도 소득입니다. 2022년 7월 이전에 발생된 2022년 소득은 내년에 관여가 되는 거고, 7월 이후에 관여된 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이제 상관이 되는 거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전년도 2021년도 소득 기준이고, 신고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맞춰지면 6월에 정산이 되고, 그게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고 나면 11월부터 반영이 돼요. 그래서 매년 11월이 되면 건보료가 조정이 되죠. 재산도 마찬가지로 6월 1일자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시는 거기 때문에 6월 1일날 기준으로 7월에 재산세를 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에 통보가 되시고 11월에 반영이 됩니다. 재산은 전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6월 1일자 기준으로 나에게 등기가 돼 있으면 이것은 재산세 반영이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올해 11월에 반영될 것은 전년도인 2021년도 기준인 거고, 재산은 올해 2022년 기준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덧붙여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그 정산을 언제 하냐면 연말정산을 하시잖아요.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나면 13월에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금액들을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토해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정산이 되고 나면 3월에 그것들이 다 반영돼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그럼 4월부터 이걸 적용받아서 건보료 변화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부터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재산을 안 보고 소득기준만 보니까 소득기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 주식 배당금이 작년부터 2천 이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나요? 이번 5월에 안 하셨다네요. 안 하셔도 될까요? 배당소득은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분리과세, 이자소득세니까 15.4%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오죠. 2천만원까지는 그냥 알아서 과세가 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5월에 안 하셨다라고는 하는데 아마 뭐 추징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빨리 찾아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하면 건너뛰어지는 거니까. 그럼 나중에 왜 안 하셨습니까? 추징합니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 세율 구간이 있잖아요. 이제 소득별로 이제 세율 구간이 뭐 6%도 있고 15%도 있고 20 몇 %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하는 것과 종합과세 중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5.4% 원천징수 받았는데 내가 2천만원 말고 3천만원까지 있었다고 치면 3천만원에 대해서 내 전체 소득 구간이 15.4%보다 이 미만이야. 그럼 15.4%를 받은 게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다 6%로 산정해버리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 15.4%의 세율 구간이 있는 것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나은 거고, 이 밑에 구간은 사실 분리과세가 불리한 거죠. 더 적게 낼 수 있었는데 15.4%로 미리 떼갔으니까. 어쨌든 초과분에 대한 것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질문, 공적연금 볼 때 공무원 유족연금도 공적연금인가요? 이런 질문이세요. 공무원 유족연금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유족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배우자란 얘기지. 배우자. 같이 살고 있을 때는 공무원의 배우자는 맞아.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공무원의 배우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 공무원 유족연금 자체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나오는 공무원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급권이므로 공적연금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 건강보험에서 산정할 때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초연금 해당 안 되고요. 비과세연금도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비과세연금은 뭐예요? 생명보험사나 은행이나 이런 쪽에다 가입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비과세 저축이 있을 것이고 은행에 가입하시는 거, 그리고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시는 거는 비과세연금보험인데 5년 이상 납입을 하시고 10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 조건이 있잖아요. 개인별로 월납은 150만 원까지, 일시납은 1억 원까지 이 한도대로 비과세 해주는 금액대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받으시더라도 연금소득에서는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연금을 가입하시면 좀 유리한 거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장애인연금 자체도 비과세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유공자연금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 비과세연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과세연금이라고 하면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좀 아주 쉬운 질문 같은데요. 이자 배당소득이 합계 1,300만 원 정도시고 부동산은 본인 명의로 없으시대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할까요? 뭐 당연하죠. 소득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한 거고, 혹시라도 뭐 재산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재산과 1,000만 원 초과 조건을 같이 봐야 되니까 이 기준을 같이 봤을 때 둘 다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탈락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택 공시가가 3억 정도,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국민연금 68만 원 이렇게 내고 계시고, 그리고 예금 1억 5천, 이자소득 200만 원, 주식 1억, 배당소득 2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피부양자 탈락일까요? 이분도 뭐 계산을 해보면 주택이 공시가가 3억 원 정도라면 지금 바뀐 기준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바뀔 기준으로 하면 3억 6천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3억 6천 초과가 돼야 되잖아요. 주택 공시가 자체도 그래서 재산도 3억 4천 미만이고 소득은 이제 68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하면 연간 1,000만 원이 초과는 맞아요. 소득 기준은 초과가 맞으나 재산 기준이 3억 4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둘 다 엔드 조건으로 달성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부동산이 없으신 분은 재산 기준으로만 따져서 2천만 원이 넘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피부양자 탈락인 거고, 재산이 있으신 분은 재산이 3억 4천이 초과하거나 넘어가거나 1,000만 원,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된다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건강보험료 폭탄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피부양자가 돼야 되는 게 맞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임의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3년 동안 하실 수 있는데, 은퇴자의 경우 건보료가 적으면 뭐 그 정도만 내시면 되는 거고, 직장 재직하실 때보다 많을 쓸 경우에는 그 기준한 대로 납부하실 수 있도록 3년간 유예 기능을 줘요. 3년 동안 그동안 내던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더군다나 100%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직장가입자처럼 50%만 납부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효율적인 대안을 생각한다면 사실 뭐 건강보험료 재원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들어야 되겠죠. 건강보험료는 어차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걸 나중에 연소득 기준도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전 국민이 다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건강보험료 재원을 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연금소득도 그렇고 재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토록 받는 연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쓰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내가 과자를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짜장면을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뭐 연금은 월납 또는 일시납으로 할지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꼭 연금을 종신연금형, 죽을 때까지 나오는, 내가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나오는 이런 연금 형태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2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찍어서 올려드렸고,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좀 요약해서 궁금증들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45, 60대 연금에 대한 고민을 책임지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 주셔서 연금 닥터와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